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건 중국 푸젠성 샤먼에 있는 한 고급 클럽의 새해맞이 행사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가운데 자리를 차지한 설리라는 여자는 외모, 몸매, 어느 것 하나 빠지는 부분 없는 미녀였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녀는 클럽에서 호스티스 일을 했는데 영업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설리를 따르는 사람 중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격 또한 아주 좋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중년의 나이였지만 친구들에게는 30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는 주로 저녁에 일했고 낮에는 잠을 자는 것 외에 또 피아노와 댄스 레슨도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또 동물을 아주 좋아하여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보기에 온순하고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었지만 사실 그녀는 4건의 형사사건을 일으켰으며 총 7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리라는 이름도 그녀의 실명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 부자들을 두렵게 한 미녀 범죄자 노영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중국 푸젠성 샤먼의 한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몇몇 경찰이 시계 판매대로 가더니 예쁘고 또 연약해 보이는 중년 여성을 체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바로 20년간 도피 중이었던 미녀 범죄자 노영지였습니다. 그녀는 1974년 12월 25일에 중국 강서성 구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영지는 어릴 적부터 예쁘고 성격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전문대를 졸업한 후 초등학교에서 교사 일을 해왔는데요. 그 당시 아주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노영지가 성인이 되자 주변 지인들로부터 소개팅 자리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영지는 눈이 꽤 높아 주변 남자들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의 등장으로 그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노영지가 19살 때였습니다. 학교 교장은 아들의 결혼식에 많은 하객을 초대했습니다. 물론 노영지도 초대받았었죠. 결혼식 당일에 노영지는 신부보다 더 아름다워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노영지는 바로 이 결혼식에서 법자영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외모가 아주 평범하고 자랑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는 강도질과 도둑질을 자주 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여성과 관계를 맺었으며 나쁜 짓을 많이 하여 교도소에도 한두 번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일 없이 한가했던 법자영도 마침 결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노영지의 미모에 빠져 그녀의 곁으로 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여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법자영의 이야기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을 텐데 그 당시 천진난만했던 노영지는 그의 이야기에 매우 흥미를 느꼈으며 그 남자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법자영은 노영지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지만 그녀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법자영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 결국 그녀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노영지를 자주 불러 같이 놀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영지도 점점 그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법자영에 대해 아주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법자영이 전과자라는 걸 알고 둘의 교제를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영지는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996년 법자영은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작살로 그 사람을 다치게 하여 22세였던 노영지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1996년 7월 노영지와 법자영은 장시성 난찬성에 도착했습니다. 노영지는 신분을 위조하여 유흥업소에서 호스티스 일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돈 많은 남자를 꼬셔 법자영이 강도질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기 피해자는 웅모 씨였습니다. 노영지와 법자영은 웅모 씨의 금목걸이와 소지품을 빼앗던 중 그의 집 열쇠를 보게 되었습니다. 웅모 씨에게서 집 주소를 알아낸 후 법자영은
옥모 씨를 숨지게 한 후 또 토막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둘은 바로 그날 저녁에 옥모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옥모 씨의 아내는 장 씨였는데요. 법자영은 무기와 밧줄 등 도구로 그녀를 통제하고 노영진은 바로 방안을 뒤져 돈이 될 만한 장식품과 현금 그리고 채권 등을 찾아냈습니다. 금품과 현금을 훔친 후 그 둘은 바로 장모 씨와 그녀의 3살배기 딸을 바로 숨지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법자영과 노영진은 바로 중국 강서성 난창시로 도망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노영지가 기획자였습니다. 그녀는 추후 법정에서 현장에 지문이 남아있을까봐 웅모 씨의 집을 불태우려고 했지만 법자영이 그녀를 말렸다고 진술했습니다. 1997년 9월 노영지와 법자영은 중국 절강성 온주시로 갔습니다. 그들은 난창에서 사용했던 수법으로 노영지가 술집에서 일하며 돈이 있는 남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양모 씨가 바로 그들의 두 번째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모 씨를 통제한 후 그의 몸에서 돈 될 만한 물건을 건지지 못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른 한 명의 피해자 유모 씨를 불러왔습니다. 법자영은 유모 씨에게 현금과 휴대전화를 포함한 소지품을 빼앗았고 노영진은 유모 씨의 통장과 은행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습니다. 그 당시 CCTV를 보면 은행 종업원은 왜 본인이 직접 돈을 인출하러 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노영진은 매우 침착하게 그에게 일이 있어 대신 오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출서에서 유모 씨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노영지의 침착함은 다시 한번 그녀가 법자영의 협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돈을 인출한 그녀는 바로 법자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두 사람이 사전에 서로 상의한 신호인데요. 돈을 성공적으로 인출하게 되면 바로 인질을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자영은 두 사람을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 중 검사는 노영지의 이번의 전화가 두 인질이 숨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악랄한 커플은 이번 사건으로 더욱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매번 범행에서 돈을 얻게 되면 아낌없이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98년 여름에 빈털터리가 된 둘은 장수성 상주시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똑같은 수법으로 유모 씨를 임대한 주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법자영은 숨어있다 갑자기 나타나 범행 도구로 유모 씨를 꼼짝 못하게 하고 노영지가 미리 준비해둔 철사로 유모 씨의 의자를 묶어놨습니다. 유모 씨도 모든 강도 사건 중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입니다. 사건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의 몸에는 사건 당시 철사로 묶인 흉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유모 씨는 법정에서 본인이 노영지와 단둘이 있었을 때 그녀가 그를 여러 번 해치려고 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영지와 법자영은 유모 씨에게 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몸값을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영지가 약속된 장소로 가 유모 씨의 아내를 임대한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유모 씨의 아내는 약속대로 7만 위안, 하나로 약 1,35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돈을 받은 노영지와 법자영은 바로 온주시로 도망갔습니다. 1999년 9월 노영지는 법자영을 따라 중국 안우이성 허페이시로 도망갔습니다. 그들의 수단은 점점 더 악독해졌습니다. 둘은 우선 집을 임대하여 개를 키운다는 이유로 철창을 주문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납치하고 가두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노영진은 술집에서 돈이 많은 남자를 찾다 은모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선 은모 씨를 임대한 주택으로 데려가 방문을 닫은 후 태도를 바꿨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법자영은 신속하게 은모 씨를 묶은 후 그를 철창에 가뒀습니다. 그들은 또 한 일꾼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일꾼의 이름은 루중명이었는데요. 사건 당시 31살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허페이시에 와서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결국
법자영이 은모 씨를 겁주기 위한 도구가 되어 비참하게 숨졌습니다. 그리고 은모 씨도 결국 비극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둘은 은모 씨의 집으로 가 그의 아내에게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은모 씨의 아내가 집에 현금이 부족한 척하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법자영을 포위하여 결국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체포되기 직전 밖에서 대기하던 노영지에게 전화하여 빨리 떠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덕에 그녀는 운이 좋게 탈출하여 2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자영은 체포된 후 본인이 저지른 죄를 전부 인정하며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처형되기 전 노영지가 체포되지 않아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20년간 노영지는 타고난 감으로 잘 숨어 다녔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짜 신분으로 비정규직 일만 해왔으며 주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문제 때문에 경찰의 눈에 띄기 싫어서였죠. 하지만 20년 후 사건 수사 수단이 발전되면서 얼굴 인식 기술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운검 작전이 중국 샤먼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얼굴을 인식하여 이전에 등록된 용의자의 정보 데이터와 비교하여 용의자를 체포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다 샤먼시의 한 대형 쇼핑몰에 얼굴인식 설비에서 20년 전 탈출한 용의자와 유사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정보가 경찰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바로 쇼핑몰로 달려가 시계 판매 코너에서 20년간 도피 중인 노영지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녀는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노영지는 체포된 후 자신의 실명을 인정하지 않고 고향도 안우이성이라고 우겼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DNA 검사를 통해 그녀가 노영지라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서 노영지는 할 수 없이 본인의 신분을 인정하며 체포영장에 서명하고 지문도 눌렀습니다. 노영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아주 의아해하며 그녀의 모습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노영지는 체포된 후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로 노영지가 체포된 후 그 당시 그녀의 남자친구는 여전히 그녀를 떠나지 않았으며 온 재산으로 그녀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노영지 사건은 난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녀는 고의상해와 강도 그리고 납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영지는 법원에서 경찰서에서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피해자와 웅씨 가족은 분노에 잠기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웅씨 가족은 금전적 배상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그냥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바랐습니다. 재판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고 노영지도 최종 진술을 마쳤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 법원에서는 휴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석에는 피해자 루종명의 아내 주다홍도 있었습니다. 주다홍은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와 아이들은 여전히 노영지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남편에게 일자리를 소개한다는 이유로 그를 사건 현장으로 불러 숨지게 했습니다. 또 주다홍은 본인이 허페이시에서 청소부 일을 하는 건 수시로 노영지의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중명의 어머니도 아들을 보내고 아주 슬퍼했는데요. 4년 전 어머니가 임종하기 전까지도 범인 노영지의 소식을 몰았는데요. 그 당시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2021년 9월 7일 노영지의 둘째 오빠는 가족으로서 더 이상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법률 원조 변호사도 만나지 않아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결과가 되던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할 거라고 했습니다. 2021년 9월 9일 사건은 다시 개정되어 노영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영지의 고의상해죄, 강도죄, 그리고 납치죄가 전부 성립되어 그녀에게 극형이 선고되었고 또 그녀의 전재산 또한 몰수당했습니다. 1심 판결에 그녀는 법정에서 항소 신청을 했으며 몇 가지의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에 교사였던 점을 밝히며 사람을 해치는 짓을 한 건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我不服啊！我老子都不服我，凭什么服啊？我做的他的跟我是凭什么不服啊？肯定是亲律师了。 2022년 8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장시성 고등인민법원에서 노영지 사건에 대한 2심을 공개심리 진행하였습니다. 노영지의 가족 그리고 기자와 일부 시민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노영지의 변호인은 우선 사건에 관할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하였습니다. 노영지는 여러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도 여러 도시에서 공동으로 수사했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노영지는 다시 고의상해죄를 부인하며 법자형이 노영지의 가족을 미끼로 본인을 위협하여 본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없이 그의 뜻을 따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노영지는 본인이 법자형과 함께 도망다닐 때 거의 날마다 구타당했고 수시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의 흉터를 보여주며 법자형이 구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법자형이 그녀를 다치게 했다는 증거를 요구했지만 노영지는 증명할 수 없었죠. 다시 얘기하자면 노영지는 법자형이 자신을 통제하고 위협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법자형이 직접 얘기하거나 그가 위협했다고 진술한 동영상이 필요했습니다. 노영지의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는데요. 바로 동창 손모 씨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손모 씨는 노영지가 항상 친절했고 허영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편집된 흔적이 있어 영상 증거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변호인은 난창 사건과 원저우 임대주택 사건에 대해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영지는 강도와 도둑질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납치를 계획하고 고의상해 혐의는 부인하였습니다. 그녀는 원저우 임대주택에서 숨지게 된 두 사람에 대해 본인은 그냥 유모 씨와 임대 사항만 얘기했을 뿐 사람을 묻고 해치는 건 전부 법자형이 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가 출금한 건 그들이 이미 숨졌고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 법원에서는 휴정을 선언하고 판결은 다음 날에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2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시성 고등인민법원에서는 노영지가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됐으며 그녀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극형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마침내 본인의 범행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 중 법자형은 그냥 생각 없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미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법자형이 체포된 후 그는 사람을 숨지게 한 건 그냥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법자형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에 대한 탐욕은 그를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게 했습니다. 19살 때 앞날이 창창한 노영지는 하필 법자형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그녀는 둘의 관계에서 소극적이었지만 점차 본인이 법자형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은 그냥 인지를 통해 돈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은 노영지는 완전 범죄라는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사람을 해칠 생각만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법자형을 만나게 된 그녀는 잠자코 있던 그녀의 본능을 완전히 풀어놓았습니다. 그녀가 만약 법자형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에 아마도 퇴직 생활을 즐길 수도 있었겠죠.
안타깝게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노영지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과연 다른 사람의 협박으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한 것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